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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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저번 시간에 일단은 배웠습니다. 아 예. 네. 다 배운 겁니까? 네, 다 배운 겁니다. 이제- 다는 아니고요. 이제 이제 아인슈타인이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인슈타인의 이제 정강이 정도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아, 됩니다. 네. 건강이. 네. 어깨 위에 타려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럼요. 물론 물론 이제 쓰- 갈수록 난이도 어려워져. 예. 물론 갈수록 네. 가파른 사람들이 미적분들 배우겠죠? 그렇겠죠. 자. 안타깝습니다. 근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완전히 이제 탈출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 중에 질량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뭔지 알겠어요. 그 다- 식, 네. 그 유명한 식. 다들 알죠 뭐. 이건 이건 그쵸. 60초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나 20초에 공개한 걸 할줄 알고 야가 안 했는데. 제곱은 하나 써줘요. 옛날에 그래도. 공부할 때 저거 많이 썼는데. 거기다 씁니까 원래? 상관없죠. 상관없죠. 예. 뭐 다들 아는 식인데 이 식을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왜 그런지를 그렇죠. 생각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교과서에도 그냥 그렇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음,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사고 실험을 해볼 수는 있겠죠. 제가 막 수학적으로 계산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건 대단히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는 복잡하기 때문에 라는 핑계로 저도 사실 어려워서 여러 가지 적분들이 쓰이기 네. 때문에 넘어가고 사고 실험으로 그렇겠다 하는 것 정도까지만 데려가 드릴게요. 사고 나는 건 아니죠 사고 실험한 대로.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 네,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사고 꽉 붙으세요. 네. 이거 전자식으로 바꾸면 좋겠는데. 자, 저희가 지금까지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배웠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거는 세 가지 현상을 배운 게 아니라 한 가지 현상이에요. 상대 속도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어떤 시간과 공간에서의 어떤 관측의 차이, 관측이라는 게 꼭 어떤 뭐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물리적인 현상들이 다 어떤 시간차가 생기죠. 네. 그래서 일어나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 사실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시간 지연도 일어나고 길이 수축도 일어나고 막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뭐 시간 지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길이 수축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이죠. 거기에 쓰인 이제 원리가 상대성 원리랑 광속 불변 원리라는 정말 단순한 그 두 가지 전제로 이 모든 게 다 유도됐어요. 그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질량에까지 이제 이 마수가 뻗칩니다. 정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질량까지 연결되는 질량이- 생각도 못했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상대성이지. 그게 뭐 이렇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게 네. 누구한텐 둘 다 진실이다 뭐 이런 얘기인 줄 맞아요. 알았는데. 뭐 빨라 보이고 느려 보이고 네. 뭐 시간 들여가고 근데 질량이랑 뭔 상관이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관되는지 오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이 시간, 공간, 질량 이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양이 있어요. 물리량이 있어요. 뭘까요? 시간, 공간, 시간, 공간, 질량 질량, 이 세 가지가 한데 모인 양이 하나 있어요. F는 MA, 기울어서 들면 질량, 공간은 뭐 거리라고 할 수 있죠. 시간 뭘까요? 중력, 아닙니다. F는 MA, 아닙니다. 가속도. 사실 뭐 F는 다 맞죠. 뭐 다 네. 맞는데 이것만 딱 보면 맥스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거리, 속도. 속도죠? 운동량. 속도. 그죠? 네. MV 운동량입니다. 운동량. 이 운동량은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블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장 기본적인 블럭 가지고 쌓아서 여러 가지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합니다. 뉴턴. 질량이 아니고 속도가 아니고 운동량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물질도 질량만 가질 수는 없고 속도만 가질 수도 없거든요. 질량과 속도를 반드시 가집니다. 물론 뭐 멈춰 있으면 어떡하냐 하겠지만 뭐 그것도 사실 뭐 양자역학으로 하면 완전히 정지하기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운동량은 물리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는 양입니다. 그렇군요. 기본 블록으로 만들어진 양이죠. 이 운동량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네모난 블록. 네, 이 정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대포가 있어요. 네. 대포가 고무공을 쏠 거예요. 포탄이 아니라 다행이네. 네, 밖에 정지에 있는
사고 날 뻔했네. 저는 전쟁을 정말 극혐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고무공입니다. 아주 평화로운. 네. 이 밖에 있는 대포도 똑같은 장치예요. 스펙이 똑같아. 아, 그래서 같은 양의 운동량으로 쏩니다. 쏩니다. 네. 그럼 부딪혀요. 꽝 부딪히면 운동량이 같고 반향이 반대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또 튕겨 나가겠죠. 네. 네. 동등하게 대칭적으로. 그죠? 깨지지 않는다면. 그죠? 그렇죠. 운동량이 변화량이 서로 같을 거예요. 네. 맞죠? 충격량. 충격량이 서로 같을 거예요. 같으니까. 같은 운동량으로 와서 띵 이렇게 했으니까 네. 속도 같고 질량 같고 예, 속도 같고 질량. 질량 같고 그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네. 이유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한 명이 움직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 분명히 스펙이 같은 대포를 실었어요. 그리고 출발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보니까 저 대포가 쐈을 때 속도가 느려 보이겠죠. 그죠? 네. 속도가 느려 보일 거예요. 이제 수직 방향만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량은 이제 직각을 구별하잖아요. 네. 수직 방향 운동량만 따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는 수직 방향 운동량만 생각하면 분명히 스펙이 같은 대포고 똑같이 쐈는데 속도가 느려. 맞죠? 그럼 MV에서 속도가 작아. 그죠? 근데 밖에서 쐈어요. 그럼 이제 밖에서는 속도가 빠르고 원래대로 속도고 안에서 느려 보이니까 먼저 쏜 걸로 이제 보이겠죠. 부딪히려면 부딪히긴 부딪혀야 되니까 가운데서. 네. 그럼 먼저 쐈어요. 천천히 내려와서 그래서 내가 좀 한 박자 늦게 빵 쏴가지고 부딪혔어요. 그러면 스펙이 같은 대포고 그랬으니까 운동량이 같았고 똑같이 튕겨 나갔으니까 이번에도 움직이더라도 똑같이 튕겨 나가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뭐 밀어붙인다거나 야, 넌 운동량이 더 작으니까 내가 너 쪽으로 밀어붙일래 그런 거 아니라 동등하게 또 튕겨 나갈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아까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속도가 다르잖아요. 네. 속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속도가 다른데 똑같이 운동량이 같은 충격량으로 그 충격량이 같아야 되는구나 운동량이. 충격이 같아야죠. 아까처럼 아. 수직 방향으로 변한 게 없어요. 움직이든 뭐 가로 방향으로 뭐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수직 방향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쏴서 똑같이 튕겨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르게 튕겨 나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튕겨 나가. 다르게 튕겨 나가면 안 되죠. 뭔가 이렇게 해서 옆으로 붙인 게 아니라 네. 정확하게 딱 부딪혔다면 딱 갈 때 딱 이렇게 이런 네, 식으로 했다면 이런 식으로. 네. 한쪽으로 누가 운동량이 더 커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똑같이 튕겨 나가야죠. 속도를 가지기 전이랑 후랑 수직 방향으로는 아무런 변한 게 없으니까 운동량이 그죠? 네. 네. 일단 네. 그래서 얘는 밑에는 속도가 빨라, 위에는 속도가 느려. 네. 시간 제한 때문에. 네. 그쵸. 쟤는 제 움직이는 쟤는 시간 느리게 하는 것은 보여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뭐 공을 가지고 놀아도 공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런 식이죠. 네. 여기서는 공이 느리게 보이는 거예요. 제 공이 느리네. 공이 왜 저렇게 느리지? 속도가 작네. 그러면 혹시 나랑 부딪혀서 쟤는 속도가 작으니까 내 운동량이 더 많으니까 밀고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닐까? 근데 실험해 보면 당연히 원래처럼 튕겨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될까요? 이 P 운동량이 같아요. 세로 방향으로는 속도가 작아진 게 분명하단 말이지. 느린데? 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될까요? 그래서 질량이 커져야 된다. 운동량이 일정하게. 질량이 커진 것처럼 모든 실험을 하든 관측을 하든 질량이 커진 것처럼 여겨져야만 이 운동량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운동량은 불변이고 속도랑 오히려 질량이 바뀐다. 그렇죠. 질량이나 속도보다도 운동량이 훨씬 더 불변의 양이다. 이 변할 수가 없는 양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사고 실험부터 물론 시작했겠지만 이 질량값 역시 앞에서 얘기했던 t도 변했죠. 거리도 수축되고 뭐 변했죠. 절대량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질량이란 양도 절대량이 아닌 것인가?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결국 운동량이라는 양만 상대 속도가 있을 때 불변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슉 자, 질량이
질량이 변할 수 있다. 그죠? 근데 내가 분명히 이제 뭔가를 움직이게 했을 때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일을 해준 거란 말이죠. 그죠? 이 에너지라는 거는 뭐 2분의 1 mv 제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죠. 네. 네. 일은 Fs죠. 네. 이 일은 힘 곱하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힘은 ma죠. 네. 네. 이 F라는 것은 운동량과 연결되죠. FT가 이 운동량 변화량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충격량. 그렇죠. 이 운동량은 mv란 말이죠. 음. 이 질량의 변화와 에너지의 변화량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질량이 변하면 에너지에도 변화가 생기는 거다. 어허. 질량이 변했다고밖에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아까 사고 네, 실면서. 그렇죠. 이건 질량 말고는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질량이 변했다는 것은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인 거예요.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무슨 이게 뭐 피카츄가 뭐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 그런 뭐 뒷받침하는 실제 실험 결과가 있어요. 운동량이 더 질량보다 더 절대적인 그 고정 불변이다라는 거를 그런 실험이 있었어요. 운동량이 고정 불변이다라는 걸 증명한다기보다는 질량이 실제로 변한 것처럼 보이는 실험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거 사실 다음 시간에 하려고 아껴둔 건데.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일반인이 이렇게 일반 학생들이 그 듣기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질량 이게 물질의 그 매스 그 질량 양 자체가 이게 변할 리가 없는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운동량이 변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움직이는 네. 거라는 게. 사고 실험에서 뭐를 이렇게 땅 부딪혀서 이게 운동량이 막 고정 불변이고 질량이 변한다는 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근데 사실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네. 이 다음 시간에 말씀해 주신다면서요. 네, 네. 뭐 네. 실험 결과는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은 이제 네. 얘기할 텐데 이 운동량은 변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요. 질량이 변했다는 증거는 실험으로도 이제 나오고 할 텐데 운동량은 이게 물론 이제 측정의 한계는 있어요. 나중에 뭐 양자역학 배우면은 운동량의 측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운동량은 측정 한계 안에서는 변했다는 증거도 없고 뭐 유도되는 뭐 유론적으로도 유도가 안 돼요. 운동량을 변화시킬 뭔가가 없어. 근데 질량은 이런 식으로 질량이 변했다고 생각될 만한 증거들이 많고 실험도 되고 또 뭐 사고 실험 결과 물론 이제 그럼 운동량을 바꾸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이셨겠죠? 네.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네요, 진짜. 네. 역시 그래서 아인슈타인 따라갈 수 없네요. 요 과정을 여러 가지 뭐 적분이랑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해봤더니 이 식이 나온 거예요. 저 과정을 접근해서 그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구나. 나왔지? 신기하네. MC 제곱, 그죠? MC 스퀘어. 여기에는 이제 그 갈릴레오 식이 그 이후에 만들어졌던 그 수학적인 여러 가지 사전 준비된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뭐 로렌츠 인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안 배우겠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작업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미리 해놓은 걸 이용해서 쇼쇼쇼 했더니 이 에너지랑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이 질량 P는 mv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더니 이게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그 물리에서도 이제 제일 유명한 공식 중에 하나가 됐죠.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쉽잖아요. 되게 복잡하게 유도될 것 같이 생겼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게. 맞죠. 너무 그리고 식이 단순하니까 아름다운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발음도 쉬워요. 어. E equal MC 스퀘어. 아, MC 스퀘어라는 그 집중력 향상 장치도 있었거든요. 네. 삼촌 밥 먹다. 우리 균이 그 집에서 선글라스 벗어야지. 선글라스 아닌데요. 제 집중력을 높여주는 학습의 동반자인데요. 형님이 지금 제 집중력을 얼마나 방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 방금 제 뇌를 자극하던 뇌파가 알파파로 막 바뀌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얘 아픈데.
빛과 소리가 동조화되어 알파파가 지배하는 두뇌 상태로 막 유입되려고 하고 있는 어머니 저 볼락보이 하시는데 안 물기가. 니 안 물라면 이 방에서 니 혼자 뭐 우주 지키고 있던가. 아니 도라이네 이거 완전. 아이, 빨리 갖다 자 불러면. 칼칼라마 아라세 니주. 전부야. 세 번 먹고 닦아 세 번 먹고 때리치기기 전에. 예. 근데 니 애인 어디 갔는데? 왜 하루 종일 안 보이지? 야, 이냐, 나가 그 첨단 장비의 새로운 기능을 또 하나 발견했잖아. 뭔 기능? 그 뭐 공부할 때 집중력을 키워주는 기계 아니었나? 그 기능 말고 또 딴 기능이 하나 있어. 뭐? 숙면 기능. 지금 13시간째 쳐 잔다. 한때 유명했죠. 네. 집중력과는 아무런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갑자기 빛의 속도가 안 나오는데 없던 빛의 속도가 또 나온다는 것도 신기하죠. 그죠, 신기하죠. 네. 이게 어떤 척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C가 빛의 속도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상수. 질량과 상수죠. 어떻게 보면 개수예요. 이 질량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어떤 불변의 어떤 양, 단위를 맞춰주는 어떤 개수죠. 이게 하필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C 제곱으로 딱 나타났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네. 질량이 g이잖아요. 그람 미터 퍼 세크. 킬로그램, 킬로그램 이게 기본 질량 미터 단위고. 제곱 세크 제곱. 그렇죠. 어, 이거의 제곱. 이거는 이게 줄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 줄이랑 똑같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의미가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아니고 또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다는 거예요. 같아요. 이 질량을 측정하면 우리는 에너지를 측정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오늘 과제는 네. 이거 가지고 이는 MC 스퀘어 이 식을 분석을 해보면 엄청난 양이구나를 알게 돼요. 질량에 따라서 에너지가 C제곱을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C가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 정도입니다. 그거의 제곱이니까 와. 이거 한 페이지 더 남았구나. 이때 이 정지에 있을 때 운동의 질을 이제 제외하고 생각하려고. 정지에 있을 때 이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고요. 네. 이때 이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는데 웬만한 운동 에너지량은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정지만으로도 에너지가 엄청납니다. 얼마만큼의 양이냐면 여기서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만큼의 양인지 한번 구해보세요. 1kg의 질량을 1kg의 질량을 에너지화한다면 에너지로 측정한다면 몇 줄일까를 푸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의 16제곱? 그 정도 나오겠죠. 9 곱하기 10의 16제곱? 답을 말해보시면. 아니 근데 이거는 눈을 봐도 알잖아. 이거 수할못도 안다.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학에 너무 이제 월등하시다 보니까. 아니요, 수학을 진짜 못하는데 제가 오늘 수업을 듣고 보니까 네. 진짜 아인슈타인 저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볼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의 수학 실력을 갖고 싶다. 근데 수학 진짜 못해요. 수학 무시거든요. 그런 원래 생명과학에 수학이 필요 없잖아요. 사실 선생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을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 중3부터 시작해야 돼갖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1년만 드리면 될까요? 예, 중3부터 시작해야 돼 이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서 화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성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배우고 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나요?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주기성. 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유효액전화라는 거 배웠었고요. 네.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좀 저번에 좀 이상하다 그랬죠? 원자의 반지름이 정말 있는 거야? 이런 좀 생각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합했을 때의 반지 그 원자 핵 간 거리의 절반을 반지름이라고 한다라는 거 배웠어요. 여기서 좀 의문점 하나 가져야 돼요. 생겼어요. 뭡니까? 결합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오, 그것도 맞아요. 실제로 근데 어떻게 결합하냐, 누구랑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해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표를 보면은 누구랑 결합했을 때 막 다 있어요. 값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또 특이한 거. 결합을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 맞다. 그 헬륨. 네, 헬륨 같은 애들도 있어요. 네, 헬륨은 결합 안 하는구나. 18쪽 애들은 굳이 화학 결합 안 하거든요. 아. 네, 이미 전자를 충분히 갖고 있어가지고 네. 알맞게. 그래서 얘들에 대한 반지름은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그래요? 쟤는 방법이 달라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 해가지고 아예 다릅니다. 쟤는 방법이. 그냥 이런 거 한마디로 분자끼리 제일 최대한 가까이 가게 해서 그 사이 재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근데 그 억지로 가는 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온도를 낮추면 돼요. 지들끼리 고체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273도. 뭐 거의 그 엄청 최대한 낮춰가지고 아. 지들끼리 최대한 아주 그냥 가까이 붙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절대 온도. 고체가 돼서. 네. 그때를 재는 건데 그때는 너무 좀 아무래도 결합하는 거랑 차이가 꽤 크죠. 그래서 얘는 우린 18쪽은 얘기 안 할 거다라는 거. 막 다른 전제됐죠. 애들이랑 범위가 좀 달라요. 완전 달라요. 네, 어. 훨씬 큽니다. 커요. 네, 훨씬 커요. 그럼 정기적으로 결합하면 훨씬 더 가까이 가.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수소 분자들도 분자들끼리의 반데르발스 반지름은 따로 있어요. 수소 분자끼리 또 붙여 놓으면 그 H2라는 A라는 분자랑 또 H2라는 또 B라는 분자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수소끼리 또 가까이 붙어 있는 걸 잴 수가 있잖아요. 거기서 재는 반지름도 있어요. 근데 또 엄밀한 의미로 보통 생각하는 반지름의 의미는 반데르발스 반지름이 더 가까운 거예요. 그렇죠. 평소 생각하는 그렇긴 해요. 그죠? 예. 그냥 결합시켜서 반지름 재는 게 아니라 사실 그냥 가까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뭐 일단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결합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게 주기성이 잘 나타나거든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걸로 본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원자 반지름에 영향 주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자가 여기 나와 있죠? 전자가 몇 개나 있냐? 전자가 몇 개 있냐인데 특히나 전자가 있을 때 우리 껍질이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주위 안자수죠. 이 주위 안자수가 커지면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은 어떻게 될 거다? 커지죠. 커질 거다라고 전자가 생각할 수 많으니까 있죠. 막 그 전자 있는 자리가 많아야지. 맞습니다. 네. 그 첫 번째 그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전자 껍질은 똑같다 생각하고 두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럼 유효액 전화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그 서로 밀어내니까 서로 멀어지겠죠. 그 유효액 전화는 그 밀어지는 거와 핵이 잡아당기는 걸 다 고려했을 때 실제로 정말로 날 잡아당기는 그 플러스가 얼마큼이냐 전자 입장에서 얼마큼이냐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날 잡아당기는 거잖아요. 전자를 잡아당기는. 그럼 유효액 전화가 크면 잘 잡아당겨서. 잡아당기는 거니까 잡아당기는구나. 반지름은 작아질 거다. 유효액 전화가 커지면 반지름은 난 아까 결합이라 그래서 이 원자끼리 서로 밀어내는 걸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잡아당기면 그만큼 이렇게 작아질 테니까.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유효액 전화가 커지면 반지름 작을 거다. 우리랑은 통합각 배울 때 막 그 중력이 끌어당기고 안에 핵융 앞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밀어내고 이거랑 좀 왠지 상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가요? 그럴 수 있겠죠. 그거 두 개가 그러니까 저거 전자 껍질은 커지는 거고 유효핵 진화는 끌어당기고 아,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되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별도 막 커지는 힘이랑 끌어당기는 힘이랑 균형이 맞아서 그 별 크기가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랑 별로 관련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개념이 비슷하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뭐 실제로 막 그대로 갖다 붙일 수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전자 껍질이 많아지면 커지고 네. 유효자는 커지면 오히려 작아지고. 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는 드릴게. 그렇게 살려드릴 필요 없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 두 가지 요인이 있구나라는 거 알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직접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 한번 변유 통제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자 껍질을 비교할 때는 일단 같은 족이라는 좀 조건 달아줄게요. 같은 족이면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죠? 주기율표상에서 세로 줄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뭐 H가 있을 것이고 네. 리튬이 있고 수리나가. 그 다음에 누구 있나요? 나트륨이 있고 칼륨 이 정도까지만 봅시다. 나트륨 요새 소듐이라고 하나요? 근데? 소듐이 영어 아니 나트륨은 원래 소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야 대한화학회에서 소듐이라고 하기도 했나요? 애초에 나트륨 자체가 이름이 소듐이고요. 소듐을 하자는 거는 따로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요리계에서만 나트륨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럴 거예요. 아마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니, 워낙 어제 딴 데서 듣다 보니까 뭐 소듐이라고 한다 그래갖고 난 나트륨이라고 계속했는데 근데 애초에 영어 이름이 나트륨이 아니에요. 예, 영어는 소듐인 거 아는데 네,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소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도 그냥 나트륨 쓰지 말자라고 했는지는 저도 아직 전달받지 못했는데 한번 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네. 고등학교 화학교사 협회 가입되시는 아니 대한화학회에서 하는 거니까 대한학교에서 하니까 대한학회 연락이 한번 오겠죠. 뭐. 찾아보면 돼요. 네. 대한학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용어집 한번 찾아보면 돼요. 자 어쨌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 여기 죄송합니다. 내려갈수록 저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거든요. 네, 세로줄. 주기의 의미가 뭐였죠? 전자껍질 전자껍질 수였잖아요. 세로줄. 그럼 내려갈수록 커질 거다 작아질 거다. 내려갈수록 커질 것 같아요. 커질 거다. 왜? 네. 전자껍질 많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같은 족에서 점점점 커집니다.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양자수가 그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인가? 양자수가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그건 네.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좀 네네. 이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했어. 되게 앞서가시려고 이거 뭐 이해가 막 되시나 봐요. 네, 이해했어.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온이 되면서 전자껍질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있냐면 여기 나트륨 애들이거든요. 네네. 뭐 여러 가지도 이 외에도 더 있지만 네네.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껍질이 지금 세 번째 줄에 있죠. 세 개의 전자껍질 갖고 있고요. 이쪽에 될까요? 여기 마지막에 전자가 딱 하나 있어요. 아, 얘 1족이잖아요. 최외각 전자, 원자각 전자가 딱 한 개 있습니다. 1쪽 2쪽 애들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잘 잃어버리죠. 그래서 얘를 잃어버리면요. 그 가장 마지막 껍질에 있던 전자가 없어져 버려요. 네. 그러면은 얘는 이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 것 같아요. 작아지겠죠. 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번 유액 전하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자 껍질을 동일하게 볼 거예요. 그 전자 껍질을 동일하게 보려면 같은 가로줄을 봐야 됩니다. 주기율표상에서. 3주기를 볼까요? 나트륨이 있고요. 나만 알지. 뭐 이렇게 쭉 있죠,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액 전하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획전화 커지죠. 커진다 그랬죠. 네. 유액 전하가 좀 커진다 그랬어요.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그렇습니다. 작아지겠네요. 그렇지만 전자 껍질은 똑같지만 예. 유액 전하가 커지니까 점점점 반지름은 작아지겠네요.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아지겠네요. 확실히 그 별 크기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는 거.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네. 이게 원자 반지름의 거의 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 비교해 놓은 거고요. 잠깐만요. 네. 저 마이크 근데 들어가고 있는지 좀 확인하면 안 돼요? 밑에 있어요. 아래쪽에. 잠깐만요. 설마 아까부터 불안해가지고. 소름? 아래쪽에. 들어가고 아,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또 이거 그거 할 뻔했네요. 네, 마우스 옮기세요. 1분 추가. 감사합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1분 추가요. 자, 그래서 여기 세로줄을 볼 때는 점점점 건자 껍질이 많아지니까 커진다. 네. 그 다음에 가로줄을 볼 때는 유액 유액전하 전하가 커지니까 커지니까 작아진다.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끌어당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세로줄, 가로줄 알겠는데 대각선으로 비교할 수 없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어려울 것 같아요. 대각선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좀 비슷하겠다. 자, 이거 두 가지. 자, 얘랑 비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방금 우리가 배운 원리를 통해서. 지금 밑에 숫자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숫자가 그거. 맞습니다. 네. 자, 숫자 없다고 생각하고. 크기를 비교할 수 있나요? 어쨌든 다른 정보가 없이 네. 우리가 방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세로로 갈수록 커진다라는 정보만 가지고 요런 둘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찍었네. 찍으신 건가요? 왜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얘 둘을 비교하려면 얘를 봐야 되거든요. 네. 가로줄에 있고 세로줄에 있으니까 얘는 알루미늄은 황보다 크고 SE도 황보다 커요. 둘 다 크기 때문에 얼마큼 큰지를 계산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가능할까요? 이렇게 이런 대각선. 그건 될 것 같아요. 갈륨이랑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들 사이에 이어준 게 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트륨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 내려가는 이런 대각선, 이런 대각선끼리는 비교할 수가 있는데 반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나트륨보다는 알루미늄이 당연히 작아. 이런 식이야. 근데 나트륨보다 이렇게 칼륨이 더 하겠다. 커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른쪽 위로 가면 네. 무조건 작아지네요. 그렇죠. 오른쪽 위로 가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능한 게 된 거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알겠다. 벌써 예상하셨습니까? 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유액전화를 좀 해부해 볼 겁니다. 왜냐면 유액전화가 두 가지 개념의 합이에요. 여기 나와 있긴 한데 누구랑 누구죠? 이거 가려놓고 싶었는데 원래. 핵전하량과 핵전화량과 뭐 아까 전자 어쩌고였는데. 왜 이렇게 보고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봤는데도 전혀 기억이 안 우리 나.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어. 핵이 잡아당기는 힘, 그 핵전화량이 크면 클수록 크겠죠. 근데 그거에 반대되는 힘, 가리우는 힘이 누구였죠? 전자 반발력. 그렇죠. 전자끼리 반발력이었죠. 이 두 가지의 합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리해서 그러면 핵전화량이 똑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전자 반발력으로 인해서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반대로 전자 반발력만 같을 때 핵전화량이 달라질 때를 볼 겁니다. 이거 쉬워야 되게.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예거든요.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트륨이 Na 플러스 네, 나트륨 이온이 적죠.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적죠. 이건 제가 잘못 넣어놓긴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까 네. 전에 작아진다 했잖아요. 네. 얘는 약간 페이크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건 보겠습니다. 다음 거. 얘는 어떤 경우일까요? 얘는 전자가 하나 많으니까 여기서 이온이 그 더 커질 것 같아요. 반발 때문에 서로 밀어내갖고 막 볕이 나올 것 같아요. 오, 막 맞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니 싫어. 오, 하면서 맞아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싫어 멀어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핵전화량이 같을 땐 알고 보니까 같은 원자끼리 비교하는 거겠죠? 네. 원자랑 같은 원소끼리. 그래서 똑같은 핵전화가 있어야 돼요. 네. 똑같은 염소예요. 근데 거기서 전자 하나 얻었대. 네. 그러면은 핵전화가 똑같은데, 예.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똑같은데 갑자기 나를 방해하는 놈이 한 번 더 들어온 거죠. 이 시험에서 탁 밀어낸 놈이 더 들어온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서로 싫어 하면 멀어지는 거, 다 같이 멀어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가 막 다 가려고 다 같이 하는데 한 명 이렇게 여기까지 있으려고 하는데 한번 껴들어서 저리 좀 비켜봐 막 이러면서 거야. 그렇습니다. 껴갖고 우리끼리 막. 저리 좀 비켜봐 삐집고 들어오는 동그랗게 거죠. 앉으세요 하면 이제 멀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한 명 더 들어오면 막 서로 저 뒤로 가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자 반발력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막 둘이 같이 가면 막 여기까지 가까이 오는데 저기 감독님 잠깐 와보세요. 여기 예를 들어야 되니까. 감독 빨리. 이 학생들은 다 이해한 것 같아요. 저 그러면 감독님. 저 한 2분 더 주실 겁니까? 감독님 이렇게 해서 셋이 나오려면 셋이서 막 가까이 가려면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그렇습니다. 셋이 나오려면 더 멀리 가야죠. 그렇습니다. 셋이 하려면 더 그러니까 셋이 나면 더 멀리 가야 된다 이거죠. 감독님 한번 둘이면 특별 가까이 갈 수 출연하셨습니다. 있고 네. 혼자면 더 가까이 갈 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부를 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쉽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면 전자 반발력 때문에 커집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거 E 마이너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산소는 E 마이너스. 맞아요. 산소는 안정하려면 그렇고요. 어. 저는 지금 불안정한 상태를 만든 겁니다. 일부러 필요 전자를 빼서. 하나 뗀 겁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 전자가 줄었으니까 전자가 줄은 놈이 아무래도 더 작겠죠. 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예. 빠졌으니까 예, 날 양이온이 작을 것 같아요. 방해하던 놈이 작아졌어. 그러면 좀 더 네. 모이자. 네. 이렇게 더 모이는 거죠. 그래서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죠? 네. 아주 쉽습니다. 화학 네. 너무 쉽네요. 아주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전자 반발력이 좀 줄어들어서 더 작아졌을 거다. 이온 네. 됐을 때, O 플러스가 됐을 때 아하.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뭐였냐면 핵 페이크. 전화량이 페이크는 아니고요. 핵 전화량이 같았을 때였어요. 그럼 네. 반대로 볼게요. 전자 반발. 전자 반발력이 같을 때가 있을까요? 그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원소끼리 가능할 것 같아요. 존재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면 뭐 플로르 이온하고 산소하고 뭐 이렇게. 아주 정확합니다. 오. 이거는 이제 방금 그림 설명이고요. 네. 이거 커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하나 네네. 들어왔을 때. 맞습니다. 봐. 전자 배치가 동일할 때는 이런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등, 전자, 이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자의 배치가 똑같은 이온이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가장 안정한 상태, 바다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다 똑같아요. 저 네 마리가 다 같아요. 다 같아요. 아. 누구의 전자 배치 똑같냐면은 이 사이에는 누구냐면 네온의 전자 배치랑 똑같습니다. 이온. 네. 우리 가장 안정한 18쪽 애들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다 같아요.
그러면 누가 더 클 건 작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똑같은 전자 반발력이다. 그럼 오로지 뭐에만 달려 있는 거냐면 핵전화량에만 달려 있는 거예요. 핵전화량이 갈수록 얘는 지금 8번이고요, 9번이고 11번, 12번이에요. 커집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네. 그럼 점점점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끌어당기니까 그렇습니다. 전자를. 아 이거 전화가. 커진다고 하시길래 점점점 작아진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커지는 거고 핵 전화량이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아지는 거죠. 껍데기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면 안 돼요, 네. 친구들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답니다. 아 화학 진짜 너무 쉽네요. 너무 네. 쉽죠? 그래서 이 화학은- 반지 화학을 할 걸. 화학 문제를 틀릴 수가 있나?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과 쉽게 접근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때 여기 같은 경우는 틀린 경우가 거의 이제 방심하기 때문에 근데 90년대엔 탄소화물이 너무 어려웠어. 그땐 좀 어려웠죠. 탄소화물 나 이름도 몰라. 지금은 빠졌습니다. 탄수화물이. 자 어쨌든 자 이렇게 여기까지 다 했고요. 원자 반전과 이온 반전 이게 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 더 간단하게 딱 보자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크게는 두 가지, 전자 껍질과 유액 전하에 따라서. 네. 그 유액 전하 알고 보니까 두 가지 전자 정보의 반발력에 합이더라. 전자 그러니까 반발력이 하나 추가. 그렇습니다. 추가요? 이 하나 두 추가요? 가지 추가요 해가지고 전자 반발력 추가요. 누가 더 큰지 작은지 비교해주면서 하면은 충분히 다 여러분들 비교할 수 학생들 있습니다. 문제 풀 때는 이게 그 수치를 그 반지름 수치를 외울 필요 없고 이제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 함정이 있어요. 외우면 편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아, 가끔씩 외우면 편할 때가 있어요. 네. 자주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서 좀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요? 자주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얘가 좀 자주 나옵니다. 예. 아, 플로린 72. 플로린.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작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작아지는 비율보다 여기서 작아지는 비율 좀 적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그냥 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많이 남았네요. 이거 딴 아. 얘기한다고. 전자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어. 좁은 공간에 모이다 보니까 더 이상 많이 더 이상- 줄어들지 더 못하는 이상 거예요. 줄어들 수가 예, 없구나. 너무 작아서 얘는. 이제 전자 반발력이 더 커지는구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거는 더 그냥 이상 모일 한번 때는. 왜냐면 이 전기력은 어. 거리 제곱분의 1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종료하라고 하네요. 네. 이 오늘 과제는 이겁니다. 1번부터 20번 중에서 누가 제일 클까? 17분이나 지났네요. 그러니까. 딴 얘기 많이 해가지고 오늘. 자 여기서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전에 그 주기표상에서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 작용입니다. 이제 다음 한 단어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병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렇게 아픈 환자 얼굴이 나와 있죠. 또 요새 또 전염병 시대라서 이게 아주 또 중요한 단어이네요. 예, 적절한 시적절한 단어인 것 같아요. 생명과학이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시민들의 가장 기본 교양이 그렇죠. 교양 과목, 그렇죠. 과학 중에서 교양 과목으로 가장 하기 맞아요. 꼭 배워야 된다면 네. 저는 생명과학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물리랑 화학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적으로는 솔직히 이제 뭐 과학 발전 이런 거에도 중요하지만 생활 네. 속에는 제일 중요한 예, 게 맞아요. 이게 우리 몸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생명과학이잖아요. 무인도에 떨어졌다. 그러면 그렇죠. 생명과학 책이죠. 그렇죠. 원자 이런 거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탈출하려면 그런 게 필요할지도 그런가요? 상대성 이론 알아야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그런 걸 배워야 탈출하면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사는 거군요. 이거 이대로 안 되겠구나. 네. 이 우리가 이 질병을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병원체에 감염돼서 걸리느냐, 아니면 감염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걸리느냐. 그래서 감염돼서 걸리는 병들을 우리가 감염성 질환, 감염성 질환이라고 하고요. 감염되지 않고 그냥 다른 원인에서 걸린다. 그걸 우리가 비감염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병원체 감염돼서 걸리냐, 감염되지 않고 걸리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단원 이름이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거든요. 네. 방어라는 건 뭘 막는 거잖아요. 외부 요인을 막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체가 중요한 거예요.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거는 뭐 그냥 보통 유전병 이런 것들이 그 감염되지 않고 걸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생활 방식, 뭐 비만 이런 것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비감염성 질환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감염성 질환입니다. 감염성 질환. 코로나네요. 자, 병원체는 우리가 감염성 질환은요, 우리가 병원체 종류에 대해서 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병원체는 세균, 바이러스,
그다음에 밑에 이제 원생생물, 곰팡이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근데 거의 대부분의 우리 인간이 걸리는 질병의 대부분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입니다. 나머지는 좀 적어요. 질병 종류가 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사람 아주 많이 역사적으로도 아주 많이 죽였죠. 그렇죠. 자,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그래서 우리가 잘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단 세균은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일단은 생물이에요, 확실히.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다 그랬죠? 생물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그렇죠. 아니다. 배웠죠. 생물과 비생물의 좀 중간적인 존재다라고 했잖아요. 네. 생명의 특성을 모두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하다. 그렇죠.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니고 독자적인 물질 대사를 못하죠. 그렇죠? 근데 얘는 세균은 세포막도 있고 효소도 있고 완전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물질 대사 가능합니다. 혼자서 사실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세균들은 혼자서 잘 살아가요.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피해를 안 끼치고 잘 살아갑니다. 일부 세균들이 좀 이제 기생생활에 적응하면서 좀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뭐 사람한테 들어오면은 이제 사람 몸속에서 독소 같은 걸 생성해요. 세균들은. 그래서 그 독소에 의해서 우리 몸에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대표적인 병들이 뭐 결핵, 요거 결핵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결핵. 예, 결핵균. 그리고 세균성 식중독. 이렇게 세균성이라고 꼭 붙여주는 이유는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어요. 노로바이러스라는 예,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있어서 그러네요. 세균성 폐렴. 이 폐렴도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종의 폐렴 증상을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위궤양 요거 유명한 균인데 혹시 아세요? 파일로리. 그렇죠. 헬리코박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요게 옛날에는 원래 막 그 스트레스 받아서 걸린 줄 알고 위궤양 걸리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렇게 처방을 했단 말이에요. 누가 발견했어요? 그 저번에 옛날에 그 요구르트 광고 나오던 헬리코박터 박사. 헬리코박터 박사가 아니고 파일로리 예. 박사. 네, 그 베리 마샬 박사라는 호주의 의사가 요게 위궤양이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헬리코박터균은 그 전에 발견됐어요. 이게 근데 위궤양의 원인인 걸 몰랐을 뿐이에요. 위궤양의 원인이다라는 거를 밝혀 노벨상도 받았어요. 그래갖고 한국에 있는 요구르트 광고에도 나오셨죠. 봤던 것 같아요. 예, 옛날에 광고 막 나오고 네, 옛날에 그랬어요. 봤던 것 같아요. 요새는 위궤양 걸리면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도 하지만 스트레스도 안 받아야겠지만 그냥 약을 줍니다. 예, 약을 줍니다. 자, 세균성 질병은요 요새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이 항생제가 엄청 대단한 게 세균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효과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예, 그러면서 사람한테는 사람 안 죽여요.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근데 사람한테도 공생하고 있는 또는 같이 살아가고 있는 세균들. 예, 그런 애들을 좀 죽일 수가 있죠. 그런 거는 좀 안 좋죠. 유산균들 다 죽이는 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그 약 처방 받을 때 항생제 처방 받을 때 이 정장제라고 세균을 같이 넣어줘요. 그럼 필요한 세균들을. 애기들은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거 같이 넣어줘. 그래 애기 이런 약부터 보였죠. 그러면 애기 처음 이제 열 나가지고 항생제 처방 받았는데 항생제 먹으면 설사할 거라는 거예요. 단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은 이제 몰랐잖아요, 잘. 그렇죠. 항생제에 조금은 좀 면역이 좀 있고 네. 세균들도 많고 하니까 애기들은 항생제 먹으면 바로 설사가 나오더라고요. 유산균 이런 것도 넣어주고. 네. 장기 등이 안 되나 보네 거의. 유산균들이 이제 거의 뭐 멸균? 그렇죠. 멸균 상태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는 게 많아요. 약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약이 없는 게 많아요. 왜냐면은 세균들은 이게 다 단세포 원핵 생물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성을 따라서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주고 단세포 원핵 생물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포벽의 성분이 같다든가 뭐 공통적이라든가 뭐 그 리보솜의 그 기능이 비슷하다든가 사람하고는 차이 나는데 세균들끼리 비슷하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람한테는 피해 안 주고 세균들만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먹는 약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이러스는 워낙 다양해갖고 공통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독감에 드는 뭐 타미플루 이런 건 독감에만 작용하고 뭐 네.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이 팬데믹 때문에 자 시작할까요? 중국에서 돼지에서 인간한테 감염되는 돼지 독감 같은 것도. 아 돼지 독감. 그 옛날에 신종플루가 그 한때 돼지 독감으로 알려졌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새로 또 뭐 음, 발견됐나 봐요. 여름인데 원래 여름에 감기는 독감은 여름엔 잘 발생 안 하는데 예 그러네요. 워키토키가 브랜드 이름이 아니네요. 아니었어요? 그냥 군용 그 짊어지는 백팩 무전기를 걸어 다니면서
무전할 수 있다고 워키토키. 워키토키라고 불렀대요. 워크하면서 톡한다고. 네. 워키토키. 근데 그게 저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브랜드 이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군인들이 그렇게 불렀대요. 아하. 군인이라고 불렀어요? 군용 무전기를 워키토키라고 불렀대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자, 생명과학을 지난 시간에 시작하고 있었어요? 네. 언제 시작했어요? 방금 전에 시작했어요. 예. 몰래요? 네, 몰래 시작했어요. 아니 근데 또 워키토키 얘기도 하고 뭐 예, 돼지 독감 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독감 얘기라서 뭐 팬데믹 말씀하시길래 저는 이제 또 자연스럽게 녹화되는 줄 늘려고. 알았으면 아는 거 다 얘기할 걸 그랬네. 아유 괜히 네. 했네. 예. 자, 지난 시간에 병원체 종류 중에서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했어요. 근데 사실 세균과 바이러스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인간이 걸린 질병 거의 대부분이 세균 아니면 바이러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이 세균에 의한 질병은 지금 많이 됐어요. 많이 극복이 됐어요. 왜냐면은 세균 종류 상관없이 다 죽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뭐 그냥 세균성 질병이다. 그럼 세균 종류가 뭔지 몰라도 일단 항생제 먹으면은 일단 대부분 나을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내성이 있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아니면 또 너무 이렇게 독성 물질이 이미 많이 퍼져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더 큰 문제죠. 바이러스는 공통적인 특징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참 바이러스 요거를 아마 하나의 약으로 치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각각 바이러스마다 이 치료제가 또 개발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바이러스는 특히 치명적인 거 아니면은 이 치료제도 잘 개발이 안 돼요. 그렇죠. 이 지금 바이러스가 막 코로나19가 지금 막 퍼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사실 그 사스랑 메르스 때도 이게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때는 한철만 유행했기 때문에 한 해만 유행했기 때문에 이 약이 개발이 안 됐거든요. 왜냐면 제약사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다음에 또 유행해야 이게 약을 팔 텐데 다음에 유행을 안 했으니까 개발 안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는 또 그거 메르스나 사스보다 전염력이 훨씬 강해갖고 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대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약회사들이 구미를 당겼네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하고 있죠. 앞으로는 초국가적으로 좀 네.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개발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뭐 중국에서 시작됐으니까 뭐 결자 해지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빠르게 그 임상 시험 진행하고 있는 그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들이 많이 있고요. 뭐 각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제약사들이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세균도 계속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지금까지 웬만큼 이렇게 좋은 항생제가 만들어진 건데 네. 바이러스도 계속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네. 나중에 좀 더 정복할 때가 오지 않을까? 네, 그렇죠. 싶기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항체 치료제가 또 많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항체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배울 거기 때문에 한번 배우면서 또 항체 치료제가 이런 효과가 있겠구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균하고 바이러스 넘어가고요. 조금 이제 빈도수는 많이 적지만은 우리가 이제 관련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도 한번 보도록 하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종류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이제 원생생물,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곰팡이. 예. 자, 원생생물은 아까 그 세균은 원핵생물이라고 그랬어요. 얘가 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 세포는 핵이 있잖아요. 핵하고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데 세균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 세포 같이 핵이 있는 세포를 핵이 있는 진화된 세포다 그래서 진핵생물이라고 하고 진핵세포 또는 진핵생물이라고 하고 요 세균은 이제 원핵세포로 돼 있어서 원핵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원시적인. 진짜가 진화했다는 뜻이에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시적인 핵이고. 네, 그렇죠. 진화했다. 원시적이다, 뭐 시작이다 이런 전 뜻이죠. 진국이라서 막 그런 진짜 막 그런 진짜. 네, 참나무 뭐 이런 것처럼 진짜. 자, 어쨌든 진핵생물로 된 생물인데 대부분 이제 원생생물은 대부분이 원생물 중에도 다세포 생물이 있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단세포 진핵생물들을 우리가 있습니다. 그 원생생물들이 있습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그 대표적인 병들이 몇 개 없는데, 자, 말라리아가 있고요. 말라리아는 잘 아시죠? 네, 모기. 네, 모기가 진화하고 그래서 여기 모기 그림이 이렇게 해놨죠. 모기에 의해서 전염되고, 요게 말라리아 원충이라고 하는 애가
이 사람의 적혈구 속에 기생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 말라리아 원충이 감염되면 고열이 나고 그런 병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말라리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 잘하시네요. 말라리아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예, 우리는 옛날에 그래서 학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옛날에. 학질이 말라리아예요. 예, 학질이 말라리아예요. 그 우리나라 국내 말라리아예요. 근데 막 엄청 막 크게 퍼지진 않지 않아요? 예, 그렇죠. 이게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크게 퍼졌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방역을 해서 모기도 많이 잡고 방역을 해서 뭐 저기 경기 이남 지역에는 이제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예, 경기도 북부 지방 쪽에 이제 좀 발생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군복무를 그쪽에서 하면 이제 한동안 현혈을 못 하죠. 이게 옮겨질까 봐. 네. 아니면 또 거기서 이제 며칠 지내다 오거나 이러면. 뭐 근데 이제 온대성 말라리아, 우리나라 말라리아는 그렇게 치사율이 높진 않아요. 이게 또 3일 우리나라는 3일열이라고 하는데 3일열이라고도 하는데 3일마다 한 번씩 열이 난다 그래서 3일열이라 그래요. 학질 3일열 이렇게 하는데 그 치사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이제 치사율이 높은 거는 이 열대성 말라리아. 그게 이제 열이 이건 3일마다 한 번 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다가 뭐 많이 사망률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말라리아 치료제를 개발한 분이 노벨상을 받고 막 노벨 생리의학상 받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럴만하네요. 네. 그렇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수면병이라는 거 있어요. 이건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있는 병인데 잠을 잔다고 우리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보면 수면병이 많이 도는 것 같긴 한데. 저도 고등학생 때 걸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병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트리파노소마라고 하는 단세포 미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병인데, 요게 이제 혈액 속에 들어오면은 얘들이 막 그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분비해 갖고 그 잠이 오고 그래서 잠을 잔다 그래서 이 수면병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밤에 게임 많이 하면 가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침마다 예. 수면병 우리 학교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은 수면병이 아니니까 수업 시간 잠을 잘 깨시고요. 네. 그리고 뭐 이질, 아메바성 이질도 뭐 여러 가지 세균성도 있긴데 이제 아메바성 이질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원생생물들이 있습니다. 얘들은 좀 이게 그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게 말라리아 같은 거 꽤 오래된 병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근데 이게 치료제가 제대로 개발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요? 예. 왜냐면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사람도 아직도 많거든요.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한 10몇 년 전에 그 외국에 나가서 막 그 원시 체험을 같이 하는 막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요새 그 뭐 김병만 나오는 거 뭐죠? 그거 말고 김병만 나오는 거 그 뭐지 정글의 법칙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일요일 아침에 하던 프로가 있었는데 어떤 배우가 거기 갔다 왔다가 말라리아 걸려서 한국 사람인데 돌아가시고 막 맞아. 예. 그래서 그거 없어져요. 예, 그 프로가 그래서 없어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걸어서 정글 쏘고. 네. 아니야. 하여튼 예. 그 말라리아가 아직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사람의 혈액 속에는 온갖 진짜 모든 그 사람의 면역 세포라든가 항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다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거기서 살아요. 말라리아나 수면병, 트리파노소마 이런 애들이. 와 독하다. 예. 그러니까 적진 한가운데서 네. 살아있는 그런 네. 거죠. 그렇죠. 얘들은 이게 원액 세균보다 훨씬 복잡한 유전 구조를 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핵세포를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막 면역 체계를 막 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막 몸을 바꾸면서 막 예방 주사 있지 않아요? 예, 그 말라리아는 예방 주사가 아니라 말라리아 치료제를 미리 먹으면은 그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막 먹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얘들을 그 원생물만 딱 죽이기가 어려운 게 얘들이 사람 세포랑 또 구조가 비슷해. 비슷하니까. 같은 진핵 세포야. 그러니까 얘들만 죽이고 내 몸에는 피해를 안 주는 약을 개발하기가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있더라도 제 몸의 피해도 감수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뭐 부작용이 아무래도 더 심하겠죠. 물론 이제 항생제도 부작용이 있긴 있는데 항생제 부작용보다 더 심한 부작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화학 물질 막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뭐 개발된 게 이제 뭐 최근에는 아니지만 한 30년 전에 개발된 거죠. 뭐 그 개똥쑥이라는 막 풀에서도 막 어떤 그 물질을 개발해서 그 노벨상 받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곰팡이입니다. 요거는 잘 아시죠? 뭐 무좀입니다, 무좀. 자, 그리고 얘는 또 이제 중요한 게 진핵생물인데 얘는 거기다 다세포예요, 곰팡이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균류인데 요 균은 여기 좀 헷갈리는데 세균이 아니에요. 세균이 아니라 균류는 이제 곰팡이랑 버섯을 말하는 거예요. 따로. 네. 요거 무좀 같은 것들. 곰팡이도 무섭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것도 치료가 난치병들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요게 왜냐면은 얘도 진핵생물이다 보니까 이게 한번 기생을 하기 내 몸에 들어와서 기생하기 시작하면은 이것만 치료하기가 또 쉽지 않은 거죠. 당연히 무좀은 이제 안에 들어오는 건 아니라서 그 뭐 바르는 약도 있고. 근데 무좀도 치료하려면 먹는 약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좀 치료제 먹는 약은 그 너무 이제 그 속에 독해요. 예, 독해 갖고 소화기 보호하는 약 같이 먹지 않으면은 속 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쨌든 근데 먹는 약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병만 일으키는 또 병원체가 있는데 이게 또 딴 데 안 속하는 거라서 이게 또 나오는 애가 있어요. 바로 변형 프라이온이라고 하는 이게 애입니다. 그 광우병. 옛날 광우병. 그렇죠. 광우병. 맞아요. 얘가 단백질인데요. 원래 우리 몸에 프라이온이 어떤 그 기능을 수행하는지 잘 알려지지 않은데 신경계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변형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하고 접촉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상 프라이온이 변형 프라이온이랑 접촉하면은 얘가 변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 아주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연구하기가 쉽겠습니까 이거? 왜냐면 잘못하면 거기다 얘가 막 삶거나 끓이거나 이런 일반적인 소독으로는 파괴가 안 돼요. 프라이온이. 어째 단백질인데 얘는 최소한 바이러스는 그래도 유전 물질에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생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그것도 없어. 굉장히 생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어떤 뭔가 증식을 시키는 이런 병원체로서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광우병을 정확한 그 원래 전문 용어로는 이제 소해면상뇌증, 소가 해면처럼 그 소뇌가 해면 스펀지처럼 구멍이 뽁뽁 뚫리면서 죽는다 그래서 소해면상뇌증. 그리고 사람한테는 이게 크로이트펠츠 야콥병. 그래서 크로이트펠츠 야콥 디지즈, 예, 의사 이름이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병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 방에 정리를 해볼게요. 한 방에. 일단 유전 물질이 있는가? 유전 물질이 있는가? 유전 물질 없는 애도 있죠. 프라이온. 그렇죠. 없어요. 얘는 단백질이에요. 얘 없어요. 나머지는 다 있어요. 유전 물질은. 있네요. 최소한 핵산, 최소한 RNA라도 있어요. 그러네요. 자,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얘는 당연히 세포도 아니겠죠. 자, 바이러스가 세포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세포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체죠. 그냥 근데 이제 기생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그렇죠? 자, 핵이 있느냐? 핵막이 있으면 핵이 있는 거거든요. 핵이 있느냐? 세균은 핵이 없죠. 그렇죠? 근데 요 진핵생물들이니까 얘들은 진핵생물은 핵이 있죠. 그러네요. 그렇죠? 이건 쓸 필요가 없었네요. 다세포냐? 다세포냐? 다세포인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 들어가네요. 네. 이걸 여기가 하셨군요. 예, 제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한. 주기율표 받는 개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주기율표, 그 제가 멘델레프급에 올라가는 관열에 올라가는 건가요? 생명과학계. 예, 제가 모질리 생명과학이 원래 맨델레프 있잖아요. 예, 모질리 맨델레프 아니구나. 맨델이죠, 맨델. 맨델이구나. 예, 멘델레예프. 예. 맨델레프. 네. 자, 여기 뭐 대표적인 병, 요 그쵸? 크로이트펠츠 야콥병. 요 하나씩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이러스 연병. 저거 광우병이라서도 쓰면 틀려요?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교과서에도 좀 특집해 그 박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때 워낙 예. 우리나라에 그게 많이 네,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예. 네. 바이러스 연병, 뭐 독감, 독감하고 뭐 코로나 에이즈, 그렇죠. 코로나19 뭐 이런 게 되겠죠. 코비드라고 그러죠.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D가 디지즈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뒤진다고요? 디지즈. 디지즈. 예. 디지즈. 간만에 치신 드립이. 그러네요. 디지는 드립입니다. 디진 드립이네. 네. 자, 세균은 요거는 이제 결핵 하나만 알아두세요. 결핵. 뭐 요즘 세균의 의미가 엄청 많은데 이게 바이러스랑 겹치는 애들이 많아갖고 이게 바이러스 안 겹치는 병이 결핵밖에 그래도 없어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게 결핵이네요. 예, 그렇죠.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치고는 결핵 그 환자가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좀. 원래는 검사해 보니까 저도 결핵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균자가 네.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30%인가 성인에. 네. 그래서 애도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그 6개월간인가 엄청 오랫동안 약을 복용했어요. 그래요. 보건소에서 주더라고요. 음.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인들이 갖고 있어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결핵 보건율이 굉장히 높아갖고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크리스마스 실 이런 거 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핵 한때 환자 만들었어요. 치료를 위한. 네. 지금도 팔잖아요. 지금도 저 옛날에 네. 그 실 가지고 있으면 안 걸리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이거 사면 혈액 치료할 수 있어 하시길래 아.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틀린 말씀 아닌데 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거죠. 이거 이해 막 부족처럼. 네. 자, 원생물은 요 말라리아 뭐 그렇죠?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제일 대표적인 병이죠. 곰팡이는 무좀. 물좀 예. 근데 우리는 역시 뭐 세균하고 바이러스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균을 딱 치료할 수 있는 병이 뭐야? 약이 하나 있었죠? 항생제. 그렇죠.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스. 항생제가 이제 종류가 많은 거죠. 그렇죠. 항생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설파 계열, 뭐 페니실린 계열, 뭐 이렇게 예, 그 여러 가지 많죠. 실린계 뭐. 근데 어떤 특정한 세균에만 쓰는 거라기보다는 네, 그렇죠. 좀 범용적으로 그렇죠. 범용적으로 쓰는데 이제 세균의 어느 부분을 공략하냐, 뭐 세포벽을 공략하냐, 아니면은 그 리보솜을 공략하냐. 이런 더 잘 듣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또 조금 민감성은 좀 다 다르겠죠. 또 이게 옛날부터 쓰던 거는 또 내성을 가진 애들이 많이 있어갖고, 뭐 그동안 주변에 고세 맞아요. 고세에 그렇죠. 진화한 거예요. 그렇죠. 슈퍼 무슨 뭐 세균 슈퍼 네, 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 네. 아, 그래서 항생제를 그 어머니들이 이제 항생제를 많이 쓰면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아이한테 항생제를 안 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항생제는 이게 너무 남용했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게 문제지. 이게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거는 꼭 그만큼 먹어줘야 되고 그 약도 남기면 안 돼요. 증상 없었다고 안 먹으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걔들이 남으면은 내 면역력을 이길 수 있더라도 애들이 내성을 가지는 애들이 살아남기 때문에 그것도 내성균이 되거든요. 먹다 많은 게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히려 진화를 촉진하는. 맞아요. 왜냐면 적당한 살려두고 그렇죠. 키우고. 그렇죠. 적당한 고문한 느낌 네. 견디도록 맞아요. 네. 그렇죠. 내성을 키우는 게 되니까. 시련을 주고 시련을 살아남으면 주고, 더 그렇죠. 강력해지는. 네. 그렇죠.お次はガキの方かな。許さん。よくもよくも。의사가 처방한 거는 다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항생제 먹다가 내가 안 좋은 건 아니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내성균이 늘어나면은 이 나중에 면역력이 약한데 보통은 우리가 면역력 젊었을 때나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을 이겨낼 수 있는데 노인이나 어린이 같은 경우는 그 자기 면역력으로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네요. 웬만하면 먹으라는 거죠. 네. 아니 의사가 처방하는 처방하는 만큼 건 다 먹어라. 예. 끝까지 먹어라. 네. 그리고 일반 상생제 중에서 약한 거는 일반 의약품으로 파는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병원체에 대해서 배웠고요. 우리 얼마나 됐나요? 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19분이
18분이 18분 됐어요? 예.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어작용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방어작용을 미루도록 하고요. 네네. 요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는 우리가 교실에서 배우도록 하고 네. 예. 아쉬워. 아쉽네요. 다음 되게 유전 아쉬워. 시간에 배우도록 하죠. 예. 네. 예, 정말 재밌을 텐데. 수업 들어가세요. 그럴까요? 네. 아니 제가 공개 방송 할 테니까 예, 라방 유튜브로 보십시오. 라방, 예, 라방. 예, 그러면은 네, 이것도 항체 치료제 아까 얘기했는데 놓고 결국 안 했네. 예, 그렇지만은 아쉽지만은 다음을 하고요. 수업 시간에 네. 또 재밌게 네. 배우시고 네. 수업 시간에 봅시다. 감사합니다.